그날 새벽 고려의 국경이 찢어졌습니다. 무너지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먼저 불탔고 비명은 길지 않았으며 말발굽 소리는 늘 그보다 빨랐습니다. 여진기병이 내려오면 전투는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그들은 번개처럼 나타났고 약탈이 끝나기도 전에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추격은 불가능했습니다. 고려의 군대는 무거웠고 여진은 바람처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기록에는 늘 같은 문장만 반복되었습니다. 추격했으나 따라잡지 못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새벽도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도망치는 사람들 사이로 여진기병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또 다른 진동. 처음에는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고 지면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망쳐야 하는 쪽이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눈 덮인 평원을 가르며 거대한 기병대가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별무반, 고려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추격을 위한 군대였습니다. 선도에는 정예기병 신기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속도를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좁혔습니다. 거리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리든 말입니다. 화살이 쏟아졌고 여진기병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역사상 처음으로 여진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돌격의 가장 앞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열이 막히는 곳마다 나타났고 전선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파고들었습니다. 기록은 그의 구구절절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복됩니다. 그가 돌파했다. 합중경. 사람이 아니라 전장을 찍고 지나가는 하나의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가 돌진한 자리마다 멈춰있던 고려의 흐름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마침내 여진이 돌아섰습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고려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는 나라가 아니라 추격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고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적을 국경 밖까지 밀어붙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곧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국경을 밀어올려버리는 선택, 동북 구성. 고려가 왜 스스로 전쟁터 안으로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고려는 처음부터 북방의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은 늘 흔들렸고 여진의 침입은 계절이 바뀌듯 반복되었습니다. 견고한 성벽은 있었지만 적의 우회를 막지 못했고 군대는 있었지만 번개처럼 사라지는 적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려군을 괴롭혔던 가장 큰 문제는 용기나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도였습니다. 여진은 가벼웠고 빨랐으며 집요했습니다. 하지만 고려군은 무거웠습니다. 모병 중심의 대열, 느린 이동 속도, 한 박자 늦은 대응. 전쟁의 방식 자체가 여진의 기동력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뼈아픈 현실에 가장 먼저 직시하고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관입니다. 그는 안락한 집무실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적의 말발굽 소리를 직접 듣고 돌아온 현장의 장수였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숙종 앞에서 단언합니다. 지금의 군대로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이 말을 타고 날아다닐 때 우리 군사들은 땅만 보고 걷고 있습니다. 조정은 술렁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온 고려의 군사 체계를 부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놓은 제안은 단순한 군제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의 DNA 자체를 바꾸자는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여진을 막으려면 우리도 여진처럼 싸워야 합니다. 이 말은 당시 지배층에게 매우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전통을 부수고 근본을 흔드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관에게 신분이나 가문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오직 두 가지만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가,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귀족의 자제부터 지방의 평민, 그리고 승려들까지 고려 역사상 가장 실전적이고 파괴적인 군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와를 탈출하면 신기군이 되었고 산악지형을 버텨낼 체력이 있다면 신보군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불살생의 계율을 잠시 접어두고 나라를 위해 칼을 든 승려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속정은 결단합니다. 고려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군사실험, 별무반이 창설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별무반의 구조는 정교했습니다. 세 개의 칼이 동시에 뽑혀나왔습니다. 적의 심장을 타격하는 기병부대인 신기군, 험준한 산악지형을 돌파하는 보병 신보군, 그리고 신념으로 무장한 승려전투 집단 항마군. 이들은 단순한 병력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속도를 위해 태어났고 오직 추격을 위해 존재하며 먹잇감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추격군이었습니다. 훈련은 잔혹하리만큼 가혹했습니다. 산맥을 넘으며 숨이 턱밑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렸고 살점을 해는 눈 위에서 밤새 전투 대응을 유지했습니다. 적의 퇴로를 먼저 읽고 길목을 차단하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고려는 그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침략을 묵묵히 견디며 성문을 걸어 잠그던 나라에서 받은 것을 배로 대갚아주는 매서운 공격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거대한 힘의 탄생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 한편에서는 서늘한 우려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빠른 군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진 군대,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 위험한 힘을 우려했습니다. 칼은 마땅히 적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칼날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안쪽을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고려의 역사를 얼마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게 될지를 말입니다. 괴물 같은 군대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억눌렸던 힘이 처음으로 전장에 투입됩니다.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평원을 휘저으며 고려를 비웃던 도망자들이 고려의 말발굽 소리에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며 멈춰섰던 그 역사적인 날을 말입니다. 새벽은 늘 같았습니다. 불타는 마을, 짧은 비명, 그리고 고요를 짓밟는 말발굽 소리. 여진 기병이 국경 넘어오면 전투는 이미 끝난 뒤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번개처럼 데려와 약탈하고 고려의 추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고려사는 늘 그들을 쫓아갔다고 기록하지만 추격 끝에 전황을 뒤집었다는 기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여진이었습니다. 수백의 기병대가 국경의 옅은 경계를 넘어 마을을 덮칩니다. 불길이 치솟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가재도구조차 챙기지 못한 채 산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또 다른 진동, 지면을 울리는 묵직한 소리가 여진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도망치는 여진의 속도보다 따라붙는 고려군의 속도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별무반, 고려가 처음으로 만든 오직 추격을 위해 조직된 특수군대였습니다. 선도에는 정예기병인 신기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 위에 몸을 붙이다시피 낮춘 채 광풍처럼 질주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찢고 지나갔지만 누구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팔이 당겨집니다. 숨을 멈춘 찰나의 순간
시위를 떠난 것은 화살이 아니라 집요한 속도 그 자체였습니다. 뒤에서 터지는 묵직한 충격과 함께 여진 기병 몇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말에서 굴러떨어집니다. 그 순간 여진은 생소한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가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당하고 있다는 감각을 말입니다. 여진은 즉시 방향을 틉니다. 험준한 산세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고려 보병의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별무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기군은 험한 지형에서도 기동을 멈추지 않았고 속도를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추격은 집요했고 거리는 계속해서 좁혀졌습니다. 여진의 전술이 역사상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숲이 갈라지며 측면에서 거대한 병력이 튀어나옵니다. 팀버군이었습니다. 기병이 적을 몰아넣는 동안 그들은 이미 지형을 타고 돌아들어가 완벽한 덫을 놓아두었습니다. 퇴로가 완전히 닫힙니다. 여진 기병이 처음으로 당황하며 멈춰섭니다. 기병의 생명이 속도가 죽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선이 일시적으로 고착되려는 찰나 대열의 선두에서 한 남자가 폭풍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윗선의 명령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적진의 가장 단단한 곳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혁중경. 훗날 그는 여진 정벌에서 가장 앞에 서는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기록은 그의 말을 길게 남기지 않고 전술을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승전의 기록마다 공통된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전선이 막힌 곳마다 그가 나타나 척준경이 파고든 자리마다 멈춰있던 별무반의 흐름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돌격, 충돌, 그리고 처참한 붕괴. 별무반이 정교한 추격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척준경이라는 무력은 그 추격을 압도적인 격파로 바꾸는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전투는 길지 않았습니다. 늘 도망치던 적이 도망칠 곳을 잃어버렸을 때 싸움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여진은 무너집니다.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붕괴에 가까운 패주였습니다. 그날 이후 여진은 더 이상 고려를 쉬운 사냥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가슴 벅찬 문장이 등장합니다. 여진이 물러났다. 하지만 별무반은 국경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주하는 적을 밀어붙이며 국경 너머로 진격했습니다. 그 경계는 분명히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막던 나라에서 밀어올리는 나라로, 버티던 군대에서 사냥하는 군대로 고려의 야성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전쟁의 공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진은 더 이상 마음대로 고려를 넘나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승리는 더 위험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이 기세를 몰아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낯선 북방의 땅을 정말 지킬 수 있는 고려는 이제 멈추지 않고 국경 밖에 성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 동북 구성. 고려가 왜 그 위험한 땅 위에 거대한 쐐기를 박아야만 했는지 그 처절한 결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려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침입한 적을 밀어냈고 불안하던 국경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고려는 달랐습니다. 승리의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고려 조정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내려오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곧 고려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질문이 됩니다. 막아낼 것인가? 아니면 아예 올라가 뿌리를 뽑을 것인가? 그리고 고려는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장대한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국경을 밀어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군대가 북쪽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산맥이 끝나고 지도 위에서 경계조차 희미해지던 낯선 북방의 대지로 고려의 깃발이 전진합니다. 바람은 남쪽보다 훨씬 거칠었고 겨울은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별무반의 병사들은 칼 대신 삽과 돌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 거대한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도 아니었습니다. 북방 깊숙한 곳, 지리적 요충지마다 9개의 섬이 솟아올랐습니다. 훗날 역사에 동북 구성이라 기록돼 전진기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옮긴다는 것은 전쟁이 벌어지는 위치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침략을 앞마당에서 기다리며 견뎌내는 나라에서 침략이 시작되기도 전에 적의 숨통을 북방의 거점에서 미리 움켜쥐는 나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고려는 이제 수세적인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인 전진 방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견고한 성벽 위에는 여전히 척준경과 별무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튀어나가 적을 찢어밟길 준비가 된 괴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칼이 아무리 강해도 매섭게 몰아치는 북방의 겨울과 아득하게 먼 보급의 거리까지 베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성을 세운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방의 혹독한 겨울은 여진의 칼날보다 먼저 병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보급로는 북쪽으로 뻗어나간 국경만큼이나 끝없이 길어졌고 보급무자를 다루던 군마들이 먼저 지쳐 쓰러졌습니다. 성벽 밖에는 패배했지만 사라지지 않은 적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공격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처럼 주위에 머물며 기다렸습니다. 고려의 보급선이 끊기기를, 성 안의 병사들이 스스로 약해지기를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고려 조정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닙니까? 라는 탄식이 회랑을 메웠습니다. 섬을 늘릴수록 지켜야 할 선은 위험할 정도로 길어졌고 전쟁은 끝났지만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한 비움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유지하는 일은 전쟁보다 더 잔혹한 또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려는 버텼습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손으로 성벽에 돌을 붙잡았고 끊어질 듯한 보급을 눈물로 이어갔습니다. 당시 고려에게 동북 구성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라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장엄한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올라갈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멀리 뻗어나간 국경은 때로 적의 공격보다 먼저 국가의 체력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결국 고려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칼로 이긴 전쟁보다 더 무겁고 어려운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리, 보급, 그리고 시간.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이 조금씩 고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려 앞에 남은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버틸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게 내려올 것인가? 그리고 이 결정은 그 어떤 치열한 전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고려가 왜 결국 그 거대한 성들을 포기해야만 했는지, 승리 이후에 시작된 더 잔혹한 전쟁의 이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의 기록이 아닙니다.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뼈아픈 통찰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내려오라는 명령이 북방의 전선에 떨어졌을 때 병사들은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라니,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 성을 세운 것이 누구였으며 이 거친 땅을 피로 적시며 끝내 지켜낸 것이 누구였는지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떠나라는
국가의 짧고도 냉정한 전원만이 바람을 타고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동북 구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적에게 빼앗긴 것도 전술적으로 패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려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려오기로 말입니다. 이유는 잔혹하리만큼 분명했습니다. 성벽은 견고하게 서 있었지만 그 성을 버티게 하는 근간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쪽 도성에서 이곳까지 이어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보급로는 여진의 끊임없는 유격전에 노출되었고 혹독한 겨울마다 반복되는 동사와 전염병은 칼날보다 무섭게 병사들을 갉아먹었습니다. 지쳐 쓰러지는 군마와 바닥을 보이는 식량 창고, 무엇보다 이 땅을 버텨낼수록 고려라는 국가의 전체적인 힘이 너무나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유지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진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굶주린 늑대처럼 멀찍이 서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결코 고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급이 한 번 늦어질 때마다 성한 하루는 지옥처럼 길어졌고 겨울이 한 번 올 때마다 병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줄어들었습니다. 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적, 거리, 시간, 그리고 고립.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동북 구성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결국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경계는 언젠가 반드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무너진 뒤에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지금 고통스럽게 내려놓는 것이 국가 전체로 보아선 덜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선택합니다. 후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포기를 말입니다. 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승리의 함성과 함께 피땀 흘려 쌓아 올렸던 그 돌들을 이제 병사들은 자신의 손으로 내려야 했습니다. 성벽을 허무는 망치 소리만이 적막한 북방의 하늘을 울렸습니다. 병사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올라올 때는 천지를 울리는 기계와 함성이 있었지만 내려가는 길에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만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성벽 위에 끝까지 남아 북방의 지평선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경과 별무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몸으로 부딪혀 싸우는 군인들에게 포기하지 않은 땅을 명령 하나로 버리는 일은 그 어떤 패배보다 쓰라린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칼은 부러지지 않았고 군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결정이었고 부슬진 자들이 내린 냉정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역사는 이 선택을 전략적 후퇴라 기록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결정 덕분에 고려는 국력을 보존했고 더 소모적인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이 차마 담아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내려오던 병사들의 깊은 침묵,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성을 돌아보던 그 허망한 시선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기록되지 않은 단 하나의 문장이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우리는 이겼는데 왜 돌아가야 하는가?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싸움은 칼을 내려놓은 뒤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전장을 떠나 도성으로 돌아온 군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너무 강해진 군대, 실전을 통해 괴물이 된 병사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돌아온 이 전사들에게 평화는 과연 어울리는 옷이었을까요? 괴물 같은 군대를 만들었던 나라, 고려는 그 힘으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전쟁이 끝난 뒤 주인을 잃은 그 거대한 힘은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장을 잃어버린 군대가 평화라는 이름의 낯선 공간에서 어떤 존재로 변해가는지를 말입니다. 승리 이후에 시작된 또 다른 긴, 그리고 고려 내부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변화의 기척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동북 구성을 내려온 날 이후 북방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멀어진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이었습니다. 끝없이 말을 달리던 들판도, 숨이 얼어붙던 새벽의 경계도,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성벽도 이제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군대는 돌아왔습니다. 도성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시장은 열려 있었고 아이들은 거리를 뛰어다녔으며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북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얼마나 많은 병사가 그 겨울을 넘지 못했는지를 말입니다. 별무반은 해체됩니다.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군대는 전쟁이 끝나자 존재 이유를 잃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특수군대는 승리 이후 사라집니다. 너무 강한 군대는 평화 속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조직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여러 번 건너오고 명령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도록 훈련된 사람들, 그들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을 살아낸 인간에게 평범함이란 가장 낯선 세계였습니다. 박준경 역시 돌아옵니다. 전선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뛰어들던 남자, 이제 그는 칼을 휘두를 이유가 없는 세상 속에 서 있습니다. 괴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할 전장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전략은 성공했고 고려는 소모적인 전쟁에서 구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림자가 남습니다. 싸울 이유를 잃어버린 병사들과 여전히 칼을 쥐고 있는 인간들, 나라는 지켜냈지만 그 칼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강한 군대는 평화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 질문은 고려 역사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고려가 가장 멀리 올라갔던 그 경계선, 동북 구성의 진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곳까지 올라가야 했는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9개의 성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의 중심에 서 있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국경을 밀어올린 남자, 윤관. 그의 결단은 무모한 도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요구한 피연이었을까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실험, 동북 구성, 전쟁의 진짜 서막이 열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고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다음 화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